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2차 세계대전의 격전지인 벨기에의 남쪽 아르덴느 지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스트라스부르로 가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마침 아르덴느 지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는 산이 보이지 않습니다. 야산도 보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평지입니다. 그런데 벨기에는 숲이 많습니다. 브뤼셀도 숲으로 덮여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이렇게 지금 바깥으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비가 와서 시야가 좀 가려져 있는데 숲지대입니다. 숲지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는 1939년 9월에 폴란드로 쳐들어가서 한 달 만에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디를 칠까 하고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노르웨이 쪽으로 가서 노르웨이를 점령하는 데는 성공을 합니다. 그러다가 1940년 5월 초순에 이 아르덴느, 바로 제가 달리고 있는 이 아르덴느 숲지대를 기갑군단, 약 10개 사단의 기갑군단, 탱크 숫자로는 한 1000대쯤 될 겁니다. 이 구데리안 장군이 지휘하는 기갑군단을 요 숲지대로 보내가지고 뮤즈강을 도하를 해가지고 프랑스의 세단을 점령합니다. 이걸로 사실 전쟁 끝나버립니다. 왜냐하면은 프랑스군은 마지노 선에 너무 의존을 했습니다. 마지노 선만 있으면은 1차 세계대전처럼 정면 공격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서부전선에 마지노선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노선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철조망이 아니고 지하에 있는 요새입니다. 지하에 여러 개의 요새를 만들어서 거기에 아무리 포격을 해도 관통되지 않는 두꺼운 철판을 씌워가지고 지하 요새를 만들어서 대비를 했는데 문제는 벨기에 지역이었습니다. 벨기에는 마지노선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벨기에 정부가 잘 버텨줘야 되는데 2차 세계대전이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한 1940년 5월 되니까 역시 예상했던 대로 1차 세계대전 때처럼 독일이 주력을 네덜란드를 거쳐서 벨기에를 칩니다. 그때 영국, 프랑스 사령부에서는 1차 세계대전의 반복이구나 해가지고 병력을 벨기에 쪽으로 집중시킵니다. 주력을.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히틀러는 이 지역을 관통하는 기갑군단을 보내가지고 허를 찌릅니다. 왜냐하면은 프랑스는 이 숲지대를 탱크들이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해가지고 여기에는 그냥 방비를 소홀히 했습니다. 강력한 부대를 배치해 놓았으면 되는데 또 강이 있고 하니까 안심하고 주력을 북쪽 벨기에로 보내는 사이에 히틀러는 오히려 여기에 주력을 투입을 해가지고 아르덴느 돌파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5월 10일, 15일 여기에 집중된 병력이 강을 건너서 프랑스 땅에 나타납니다. 세단에 나타납니다. 경찰 단속 제보가 있습니다. 세단은 프랑스 사람으로 들어서는 골치 아픈 데입니다. 왜냐하면 1870년 보불 전쟁 때 세단에서 프랑스군이 항복해가지고 프러시아군에 진 적이 있는데 5월 초에 세단이 함락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당시 프랑스 수상이 처칠과 통화하면서 우리는 이미 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해버립니다. 처칠이 큰 충격을 받죠. 그래서 세단을 점령한
독일 기갑군단은 프랑스 주력의 배후를 차단하기 위해서 바로 영불 해협으로 진격을 합니다. 그래서 5월 하순에는 덩케르크에 도착을 하는데, 덩케르크에는 영국군이, 후퇴하는 영국군이 철수하기 위해서 약 프랑스 군대하고 합쳐서 40만 명이 거기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포위 선멸전을 펼쳤다면은 아마 2차 세계대전의 향방이 달라지는데, 무슨 이유인지 히틀러가 포격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한 3일 동안 포위된 덩케르크에 있던 영국군이 시간을 벌어서 처칠이 일반 어선 요트까지 총동원해가지고 40만 명, 그 중에 10만 명은 프랑스 군대인데 을 대피시키는데 성공합니다. 이 아르덴느 숲지대를 지나가니까 바로 그런 전쟁 역사가 생각났는데, 이 아르덴느 돌파전은 전사에서 매우 유명합니다. 전사에서는 정면 공격이 있고 측면 공격이 있습니다. 우회 공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회 공격에 해당합니다. 우회해가지고 적의 배후를 쳐서 적을 포위하는 아주 고전적인 전투 지역입니다. 지금 정면에 이렇게 숲이 많이 보이네요. 그러니까 프랑스 군대도 저런 숲지대를 어떻게 탱크 부대가 통과하겠느냐라고 안심을 했는데, 사실은 정찰기가 떠서 보니까 이 수백 대의 전차가 좁은 길에 트래픽을 연상시키는 그런 식으로 몰려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상부에 보고를 했는데 프랑스 군 총사령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해가지고 그 정보를 묵살해 버렸습니다. 이때 만약 프랑스 공군이 출격을 해가지고 그 엉켜있는 기갑군단을 폭격했다면 2차 세계대전이 거기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이 정보 판단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아르덴느 숲 작전을 기획한 사람은 만슈타인이라는 사람이고 실행한 사람은 구테리안인데, 두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 쪽에서 가장 잘 싸운 장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1944년 이제 히틀러가 코나로 몰립니다. 노르만디에 상륙한 연합군이 라인강을 넘어서 쳐들어오니까 44년 12월 마지막 승부수로 이 아르덴느에서 기습전을 펼칩니다. 그때는 졌습니다. 왜냐? 날씨가 나빠가지고 미군이 자랑하는 공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기습을 펼친 나치 독일군이 이 지역을 상당히 석권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스통이라는 데를 포위를 합니다. 그때 미군 1개사단이 그게 포위가 됐어요. 이 사람들이 끝까지 버팁니다. 끝까지 버텨가지고 구원군이 올 때까지, 패턴 장군의 기갑군단이 올 때까지 버텨냅니다. 그래서 반격의 교두보를 확보를 하는데, 그러자 날씨가 좋아져가지고 연합군의 공군력이 출동을 하니까 마지막 도박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히틀러의 마지막 도박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아르덴느라는 이름이 전사에서 2번 나오는 이유입니다. 영화에 보면은 아르덴느 작전을 다룬 영화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발지 전투라는 것도 있고요. 이 벨기에는 세계사적 전쟁이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1815년 6월 워털루 전쟁을 통해서 나폴레옹 시대가 끝나는 거죠. 나폴레옹이 졌습니다. 영국의 웰링턴. 그리고 1914년 독일이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 작전이 뭐냐 하면은 프랑스를 빨리 쳐서 항복받은 다음에 그 병력을 러시아 쪽으로 돌린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벨기에를 돌파하는 슐펜 작전을 펴야 되는데 벨기에는 당시에 중립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벨기에는 탄생할 때부터 영국이 그 독립을 보장하도록 런던 조약으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벨기에를 침공하는 독일군을 보고 영국이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래서 2차 세계대전이 크게 확대가 되는 거죠.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로 아르덴느 벨기에 지역을 돌파하는 전쟁이 프랑스를 6주 만에 항복받아가지고 히틀러가 한때 유럽을 다 점령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영국만이 버텨냈습니다. 벨기에는 워낙 잘 사는 나라고 강국인 독일, 프랑스와 가까이 있고 바다를 건너서는 영국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는 스스로 자주국방을 해서 강력한 군대를 만들지 못하면은 고래 싸움에 새우꼴이 되고 합니다. 이 벨기에가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중립을 포기하고 나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950년 6.25 남침전쟁이 벌어졌을 때 한국전에 파병을 합니다. 약 4,000명을 연인으로 4,000명을 파병하고 항상 700명의 대대병력을 유지를 했습니다. 이 벨기에 대대가 전쟁을 참 잘했습니다. 국방장관 출신이 그냥 장교로 스스로를 강등해가지고 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지원병을 받았습니다. 전사자가 실종자 서너 명을 포함하면 100명을 넘고 부상자가 340명. 당시 벨기에 인구는 400만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벨기에가 참전국이었다는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땅은 피를 흘려서 지키지 않는 땅이 한 평도 없다고 합니다. 백선엽 장군의 말씀입니다. 이제 아르덴느 숲지대를 지나가는데 이 비가 와가지고 전망이 밝지 못하지만은 왜 이곳에서 세계사적 전쟁이 일어났는지는 이 지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평지니까 산도 없고 바다도 없고 큰 강도 없으니까 그냥 탱크로 밀어붙이면은 금방 전쟁이 끝날 것 같지만은 사실은 모든 전쟁은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